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지난주 사실 FOMC가 워낙 중요했었으니까는 요거 위주로 근데 참 아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죠? 한 주 쭉 한번 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일 월요일에는요. 중국에서 지표가 나왔는데 계속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중국 사실 지표 요즘 좋은 게 없죠. 더불어서 홍콩도 3분기 GDP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도 너무 많이 마이너스 0.8인 줄 알았는데 0.45씩 마이너스 4.5나 나왔어요. 중국이 계속 부진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10월 달에 환시장에 개입했는지 금액이 나왔는데 6.35조 엔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날에 9월 산업활동 동향 마지막 날이니까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전달부터서 보기 시작을 했잖아요. 보니까는 반도체 재고 조정이 추가로 더 이뤄지고 있더라.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반도체 쪽의 생산,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재고 쪽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생산이 2달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는 사실 코로나 때도 기록을 안 했던 건데 언제 마지막으로 했냐면 2018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연속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 증가율 여전히 높아요. 50%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재고가 높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 자체는 생산의 감소와 더불어서 내려오고 있다. 가급적이면 이게 굉장히 빨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진짜로 턴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다음으로 유럽의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왔어요. 예상이 전월 대비 1.2%였는데 1.5%나 나왔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도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이 전월 대비 0.4%인데 0.6%가 나왔죠. 그런데 크게 시장이 반응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유럽의 물가는 보시면은 이제 저희 채널 잘 아시겠지만 요거 나오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월요일에 나오니까 지난 금요일에 나왔었죠. 독일이나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주요국들의 소비자 물가가 다 나옵니다, 미리. 그래서 유럽의 물가 거의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날 나오는 거는 그냥 약간 확인용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증시가 보시면은 이날에 이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 뉴스가 나온 이후로 잠시 장이 좀 출렁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확 뛰고요. 증시가 훅 한번 빠졌었던 이슈인데 뭐냐면 재무부가 다음 분기에 차입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4분기에 4천억 달러의 차입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 하강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서요. 그보다 많은 5,500억 달러를 차입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을 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채권 쪽에서 물량 부담이 생기니 국채 쪽에서 물량 부담이 생기니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럼 금리 올라가면 또 주가 빠지는 그런 메커니즘이니까 네, 그런 뉴스로 잠깐 작용을 했었습니다. 다음 11월 1일 화요일로 넘어가게 되면요. 사실 그 아시아 쪽은 11월 들어와서는 내내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서 굉장히 장이 출렁였습니다. 일단 이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것도 루머다 이런 반응이 많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증시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 보시면 월요일까지 내리고 화요일부터는 반등을 좀 하고 금요일에는 반등 정말 크게 했거든요. 전부 다 리오프닝 기대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금요일자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매월 초에는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국 수출인데요. 우리 수출 예상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상으로 봐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더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독일의 수입 물가, 독일 물가는 보기가 무서워요.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근데 상당히 의외로 물론 한 달치이기는 하지만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0.6% 올라갈 걸로 봤는데 오히려 전월 대비 마이너스 0.9%로 빠졌고요. 그 전월에는 무려 4.3%나 올랐었습니다. 이게 계속될지는 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미국의 졸츠라고 해서 자업 오프닝
이제 구인, 그 다음에 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2시장이 이 데이터 나올 때 관심 가지는 거는 구인이 과연 좀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구인 공고 낸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줄어들어야 타이트하다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조금 타이트하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중요하게 보는데 이 숫자가 그 전월에 발표될 때는 크게 감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크게 올라가 버렸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사실 내내 금리가 올라갔었고 그리고 시장에 좀 두려움이 많이 퍼져나갔죠. 제 생각에는 그 시작점은 구인 보고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올라갔냐 하면은요. 전월에는 100만 이상 감소를 했었는데 그 전월치가 플러스 22.7만 수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숫자는 예상치보다 71만이나 더 잘 나와서 거의 뭐 되돌려 버렸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개수가 좀 많이 빠르게 떨어지나 싶더니만 다시 1.86개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 PMI도 나왔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예상치는 소폭 상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예상치가 좀 낮았습니다. 49.9. 근데 기준선은 겨우 턱걸이한 수준이어서 50.4. 그리고 전월 대비는 어쨌든 또 좀 내려왔습니다. 사실 내용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그 주문 쪽에서 어쨌든 주문 잔고나 그 다음에 뭐 해외 쪽 그 다음에 신규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주문이 아직까지 미약한 숫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경제를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좋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역시나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인플레이션 쪽이 좀 내려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물가 데이터, 프라이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자 인도. 이게 이제 공급망 교란하고 영향이 큰 건데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공급망 교란 생겼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그 이후로는 처음으로 기준선 50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요. 공급자 인도가. 그래서 이제는 공급망 교란 말하는 거는 어렵다.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을 이젠 줄 거다. 그렇게 보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선 아래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사실은 많이 말씀드리는 데이터 같아요. 저는 왜 물가 86권가에서는 향후에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그 이유로 근거를 제시할 때 거의 첫 손에 꼽는 게 이거거든요. ISM 제조 PMI 프라이스하고 CPI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 후행적으로 6개월의 시차가 보통 있다고들 하니까 후행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떨어지지 않겠느냐인데 이번에 뭐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파란색 선은 거의 뭐 굴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팍 떨어져 있죠. 바라건대는 CPI도 이렇게 좀 떨어져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거 하고 나면은 산업별 코멘트 늘 보잖아요. 조금 작은 것 같은데 키우겠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저희 보고 가보죠. 일단 컴퓨터 쪽에서 평이한 업황, 전자시장은 계속해서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화학 쪽, 고객이 일부 주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상품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거를 기다리니까는 반등이 살짝은 기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운송장비계 자동차 쪽인데요. 고용과 부품 납품 문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펜트업 디맨드, 이게 눌렸던 억눌림 수요라고 하죠. 그 이후로 주문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경기 침체 위협이 커지면서 많은 고객들이 주문을 상당히 늦추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글로벌 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공금속, 고객 수요가 2달 동안 느려졌습니다. 재고를 줄이고 있으며 향후 예측을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역풍이 매우 강한 것 같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자제품,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소비재와 가전제품 주문이 많아 캐파를 늘려두었기 때문에 현재는 최대 캐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문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이제 가격을 할인한다는 거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 국제 여건이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2023년이 긍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소한 완만한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스틱 고무, 리드 타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조, 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가격 인하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경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계, 우리는 고객의 사용 가능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4분기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그리고 공급망 교란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고가 이제 주문이 약하다 보니까는 재고가 쌓인다는 데도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할인을 해서 지금 재고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인플레나 이런 것들도 지금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 섹터의 이제 실제 산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봤었을 때에는 굉장히 빠르게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이고 11월 발표 코멘트가 좀 이제 노골적으로 나와서 그렇지 10월 때부터도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보고서도 인플레가 좀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영국이 이날에 적극적 QT를 첫 번째로 실행을 했는데 응찰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날은 자합 오프닝이 너무 높게 나오면 이제 예상과 다르게 많이 증가를 해버리면서 전체적으로 금리도 좀 띄우고 그 다음에 증시도 안 좋게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2일 수요일에는요. 계속해서 중국에서 리오프닝 기대가 있고 중국은 일주일 내내 반면에 유동성은 좀 걷어들였습니다. 단기자금 시장에서. 그래도 됐죠. 워낙 좋았으니까. 다음으로 우리나라. 야, 이건 무슨 해외판 레고랜드 사태냐 이런 게 이제 나왔어요. 뉴스를 다 차지를 했죠. 뭐냐면 흥국생명에서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이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게 있는데 요 콜옵션을 미행사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2017년도에 5억 달러 규모의 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간이 돌아왔는데 콜옵션을 미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외국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그래 놓고서 관행적으로 그거를 이제 상환을 합니다. 이제 콜옵션을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찍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통은 거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행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흥국생명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많이 놀랬습니다. 그러면 흥국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것이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IBC라고 해가지고서 자본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계속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흥국생명이 물론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보기에 이 이상을 권고하는 수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권고 수준에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만약에 상환이 다 되어버리고 그 뒤에 제대로 발행이 안 되어버리면 그러면은 자기 자본 쪽에서 본인들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미행사를 하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신규로 발행하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흥국생명이 한다 그러면은 누가 참여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당장 우리는 지금 상황이 워낙에나 막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여기서 우린 그냥 실리를 취하겠다, 수익을 취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디폴트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삼성 같은 메이저 플레이어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국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흥국생명이 그 정도 레벨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한국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과장된 전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흥국생명 정도의 비슷한 체급의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마 해외 쪽에서 굉장한 불신을 보낼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량한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흥국은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어떻게 할까라고 보면 이제 해외 쪽 조달은 사실상 막혀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당분간은요. 향후 몇 년간.
그러면은 요 금액만큼을 국내 쪽에서 좀 자금 조달 환경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달 뒤겠죠. 그때 가서 국내 쪽에서 뭐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추진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근데 지금의 그런 혼란 같은 거, 국내 쪽에서도 채권 시장에 혼란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좀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면 한국의 또 모기업이 태강산업이고, 태강산업이 뭐 그렇게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모기업의 지원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이거를 헤쳐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가지고서 또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좋았었겠죠. 근데 지금 솔직히 원달러 환율도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2017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주변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좀 손해를 보면서 조달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이날 갑자기 엔화가 확 강세로 돌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구로다 피봇 요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향후 2% 물가 목표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 YCC 이 완화책이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완화책인데 이거를 유연화하는 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발언만 해도 구로다는 이제 워낙에나 뭐 정책에서 자기는 양보할 생각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피봇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죠, 사람들이. 그래서 엔화가 이때 좀 많이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ADP 비농업 고용이 나왔는데 역시나 예상치보다 또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잡 오프닝도 좋았고 ADP도 좋았고 미국 고용 너무 좋은데 연준이 과연 피보팅 할 수 있을까 의문 들면서 금리는 오르고 또 시장은 또 안 좋아 이때부터 사실 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슨 소식이 나왔냐면 재무부에서 그 이제 딜러들한테 서베이를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재무부가 딱 그 이날 발표를 한 거는 이번에는 우리 바이백은 안 할게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이게 분기 계획이니까는 다음이 3개월 뒤니까 그 2월 초에 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 바이백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부터 사실 증시는 이미 좀 살짝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었죠. 근데 거기에 쐐기를 박은 게 11월 FOMC였습니다. 물론 FOMC 딱 성명서 나왔을 때는 성명서 내용은 비둘기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증시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모두 발언이나 Q&A가 모두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3회 이 부분은요 뒤에서 따로 꼭지를 하나 해가지고서 자세히 11월 FOMC에 대해서는 리뷰를 할 테니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3일 목요일에 영국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미국의 FOMC하고 영국의 회의가 이렇게 살짝 앞뒤로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리게 되는데 영국은 요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 비둘기적이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 매파적이에요. 왜냐하면 1989년 이후 최대폭인 75bp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걸 비둘기적으로 여기냐라고 하면 이미 시장에서는 75 인상을 그냥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상을. 근데 오히려 비둘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된 거는 소수 의견이 나온 거예요. 결정 과정에서. 근데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한 명은 50bp만 올려도 될 것 같아. 또 다른 한 명은 25만 올려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치열한 경론이 있었구나. 75가 모두가 생각하는 건 아니었구나 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베일리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종금리 얘기 FOMC에서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는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그 최종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최종금리 수준 그 수준이 현재 시장이 보는 수준은 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것이죠. 연준하고는 정반대인 겁니다. 연준에서는 우리가 9월 달에 점도표를 찍었던 것보다도 더 높아질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지금 영란은행에서는 당신네들이 보고 있는 그것보다 우리는 낮게 하고도 끝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비둘기적이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작년 이제 거의 말부터 테이퍼링 각국에서 하고 연준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했잖아요. 그때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긴축의 길로 가는 거죠. 글로벌 모든 중앙은행들이. 근데 연준은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에 파월 의장이 회의 날에 좀 비둘기 기름칠을 쳤어요.
반면에 영란은행은 좀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영란은행은 뭐 경제 전망 넣을 때 침체를 기본 가정으로 깔고 넣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냥 침체가 기본 가정이야. 인플레이션 가정할 때 우리는 뭐 10% 넘어가 인플레가. 그걸 막 기본 가정에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은 영란은행에서 그 처음에 이제 그 뭐 금리를 올려 나가기 시작하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QE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좀 급한 것 같으니까 QE를 하고 있지만은 금리 올릴게. 뭐 이런 결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란은행은 확실히 이번에서 올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을 잘 봤었고 그 다음에 타이트닝을 해나갈 때 말도 거기에 맞춰서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좀 연준은 FOMC 당일날하고 며칠 뒤하고 분위기가 다르거나 FOMC 3주 뒤에 의사록이 나왔을 때 분위기가 달랐던 경우가 많았었죠.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 지금 느끼셨겠지만 이번 회의만 딱 놓고 보면 둘이 반대가 돼버렸어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더 매파적으로 회의 때 얘기를 했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디가 더 향후에 이제 그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는 뭐 나중에 한번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뭐 고용이 계속 나오네요. 미국의 실업수당 요거 실업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계속 해가지고서 좀 혼재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별로 안 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많이 늘어나야지 사람들이 볼 때 야 이제 고용의 뜨거움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예상이 22만 증가인데 21만 7천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 이상 받는 사람은 오히려 많이 늘어나 버려요. 그 전주에는 143.8만인데 이번에는 148.5만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 숫자는 지난 제가 알기로 4월인가 5월 이후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예상치도 상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 숫자 자체가 이제 다시 140만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신규만 보면은 괜찮은데 연속 보면 많이 느는데 이러는 거죠. 다음으로 미국의 ISM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전월이 56.7이었고 예상이 55.5였는데 발표는 54.4가 나왔죠.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역시나 좀 오더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신규 오더도 그 전에 비해 줄었죠. 그 다음에 주문 잔고 같은 경우도 살짝 줄었죠. 그리고 해외 쪽, 수출 쪽 같은 경우는 크게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좀 이제 경기가 내려오고 있구나. 다만 이제 요 숫자를 봤을 때에는 공급자 인도라든지 요거는 좀 반대예요. 아니면 물가 같은 것들은 오히려 전월에 비해서 살짝 올랐어요. 그래가지고서 물가가 잘 안 내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보시는데 근데 이게 코릴레이션을 그려보게 되면은 미국의 CPI하고는 제조 PMI 프라이스가 워낙에나 이게 상관관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서비스업 쪽에서의 요 두 지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뭐 크게 뭐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산업별 코멘트를 봐야 되겠죠. 자,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인플레 관련 부정적인 뉴스와 이것도 조금 키워볼까요? 글자 좀 작아 보이네요. 인플레 관련 부정적인 뉴스와 높은 휘발유 가격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레스토랑 매출은 보통 계절적 침체기에 오히려 탄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19년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대비해가지고 긍정적이고요. 트래픽은 겨우 4%만 감소한 채 회복 중입니다. 인력 및 공급망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며 주요 원자재 가격에서 약간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쪽은요. 사업은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구매자들이 즉각적인 판매에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판매량이 추세적으로 하락할까봐 걱정입니다. 건설, 고객이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소규모 작업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교육 서비스요. 일부 종이 및 기술 관련 제품 공급망 문제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및 사회지원 쪽은요. 부족 및 지연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환자 수는 여전히 도전적입니다. 기타 서비스, 전자부품 리드타임이 점점 길어져서 거의 1년에 이릅니다.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크지 않지만 연초 이후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프로페셔널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경기 침체를 준비하면서
주주, 고객, 공급업체 모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리뉴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기술 프로젝트를 위해 가장 가까운 공급업체와만 필요한 경우에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컷한다는 거고요. 부동산 및 임대, 배관, 바닥재, 바닥 접착제, 도어록, 침실 및 욕실문을 포함한 상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배송 지연이 늘었습니다. 소매업, 우리는 낮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홀리데이 시즌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준비한다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급망 지연은 현재로서는 따라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운송 및 창고, 수요 증가, 공급업체 리드타임 연장,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도매업, 우리는 일부 상품에 대한 공급 과잉을 경험하고 있지만 다른 상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시장은 매우 불규칙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느껴지시는 게 일단 톤다운이 좀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제조업에 비해 가지고선 덜하고 그 다음에 공급망 문제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일손 구하는 것도 혼재가 돼 있죠. 제조업 쪽은 좀 한쪽 방향으로 확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전히 구하기 힘든 쪽도 좀 있다. 근데 또 구하기 쉬운 쪽도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쪽도 있고 가격이 내려가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코멘트가 9월까지만 해도 전부 다 한 방향이었어요. 다 어렵다 했어요. 사람 구하기 어렵고 물가 다 올라가고 있고 근데 10월부터 일부 섹터에서 변화가 감지되었고 11월에는 그게 절반까지로 늘어난 거다. 예, 그렇게 추세가 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은 좀 독특했던 것이 10년 3개월 금리 차이가 역전돼 가지고서 와 이거 진짜 확실한 리세션의 징후야 라고 했는데 다시 재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역전됐던 게 없어져 버린 것이죠. 다음으로 4일 금요일인데 이날은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완화 루머가 이번엔 진짜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퍼져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단순히 뭐 SNS 어디에 확 올라와 있거나 찌라시 같은 것이 도는 게 아니라 중국 질병관리센터 수석 과학자인 정광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CT에서 주최하는 회의에서 방역 완화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멘트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우한 치사율이 높았기에 제로 코로나가 공중보건에는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변화하고 있기에 곧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겨울에 더 활기를 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최근에 새로 허가된 2가지 백신의 성과가 좋다. 그리고 현재 각 성에서는 이들 백신을 모두 준비 중에 있기에 괜찮을 것 같다. 분명히 약간의 도전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전 세계적인 것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다라는 거죠. 개방의 조건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방을 해도 된다. 오케이. 하기 위한 그런 증거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중국에서도 자기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들이 좀 쌓여왔다는 거죠. 내년 봄을 기다리지 않고 조금씩 개방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번 방역 관련 발표에서 실질적인 방역 매뉴얼 완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 이미 나왔는데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는데 이 수석 과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너무 그 발표에 매달리지 말아라. 거기에서 오피셜로 얘기하는 딱딱딱딱 그런 규정에 매달리지 말고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PCR 검사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된 데가 많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버리면 검사 수가 줄어들죠. 우리도 알겠지만 검사 수가 줄어들게 되면 확진자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으로 일부 지역 비행기 고속철도 이용 시에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는 지난 10월 1일 입국 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화 조치가 폐지된 데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비행기 고속 열차 이용 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방향을 살짝 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중국의 방역 완화 이거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니까는 이분의 그 말의 핵심은 본인들이 지금 새로이 허가한 2개의 백신이 이게 좋다는 거잖아요. 이걸 좀 믿는다는 건데 도대체 이걸 믿을 수가 있느냐. 근데 이 2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흡입형 백신입니다.
흡입. 이렇게 흡입하면은 면역력을 가지게 된대요. 막 이제 밀크티 같대요, 이게. 그래서 막 홍보를 하는데.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이제 믿는 분들이 믿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니까. 근데 이미 이거를 개발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요 회사거든요. 요 회사가 쫙 주가가 이미 한 달 새 150%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야, 요번에 과연 리오프닝 또 중국이 괜히 말만 저런 거 아냐? 인데 여기서 갑자기 누군가가 출연합니다. 누구냐? 독일입니다. 독일의 총리가 갑자기 중국에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국제 여론이 굉장히 나빴죠. 아니 지금 같은 시기에 중국에 왜 가냐? 우리 지금 자유진영끼리 힘을 뭉쳐야지 였었는데 중국이 가서 아주 흥미로운 일을 하나 벌립니다. 네, 뭐냐 하면은 자국 내 외국인에게 독일산 백신 접종을 허용했다라는 거죠. 첫 외국산의 수입이 결정이 된 겁니다. 중국에서요. 그 독일이 무슨 나라냐? 이 화이자의 나라, 화이자하고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텍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흡입형 백신은 못 믿을 수 있는데 우리도 맞았었던 화이자 백신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단 외국인 대상으로만 맞춘다라고 하고 들어가는데 뭐 그러다가 또 뭐 좀 더 맞출 수도 있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시진핑하고 슐츠가 향후에도 코로나 예방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자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야 독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르지라는 반응이 이날 나왔었습니다. 금요일 날에. 그래서 특히 이제 홍콩 증시 엄청나게 올라가요. 막 호재로 반응을 하죠. 우리나라 증시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쫙 냈었죠. 아시아 증시 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식은 올라갔고 외환 시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뭐 엔화도 1% 이상 빠졌죠. 그러니까 강세 갔죠. 원화도 1% 이상 강세 갔죠. 위안화는 시간에 그 밤잠까지 이제 여기면은 2% 이렇게 위안화는 강세로 갔죠. 그러니까 이게 달러 약세. 그동안 달러 강세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리오프닝 조금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는 그러니까는 달러가 약세로 돌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커머더티 가격도 급등을 합니다. 구리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기름값도 막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호재일까라고 시장이 저녁으로 갈수록 의심을 좀 하게 돼요. 이 인플레 어떡하냐? 이거 저렇게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사이에 유럽의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요거는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근데 예상 1.7보다 1.6으로 낮게 나왔다고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숫자가 41.9%인데 이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요. 이제까지는 그래도 리오프닝 좋은 거 아니야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금리는 계속 높을 수 있고 인플레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 인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가 나와갖고 이날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죠.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약적인 수준이라는 거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라가르드 총재는 여기도 말을 좀 잘 바꾸기 때문에 조금 가려서 들어야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인플레 파이터의 모습을 보이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IMF 총재였나요? 거기랑 대담할 때는 긴축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때만 해도 몇 달 전이었는데 유럽하고 미국은 경제 지금 스테이지가 다르다 이런 얘기했었고 테이퍼링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도 아주 유명한 말 남긴 게 있습니다. 여인은 테이퍼링 하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서 우린 테이퍼링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가려서 상황 봐가면서 조금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있고요. 미국 이날 고용이 나왔는데 또 좀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월간 고용 증가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여전히 탄탄하게 좀 높게 이렇게 나왔죠. 물론 이제 다른 측면도 좀 보일 수는 있었어요. 실업률이 좀 올라갔다거나 장기 실업자가 증가했다거나 가계 대상 조사로 보면은 취업자가 오히려 감소했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헤드라인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예상은 20만 증가로 보았는데 26만
1000명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4.7로 여전히 높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뭐 3.5보다 3.7로 살짝 올라가기도 했고, 경제활동 뭐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히려 62.3에서 62.2로 줄어서, 야, 이거 구조적으로 조금 일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줄어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생각이 실업률 올라간 거에 상쇄를 해버렸죠. 그래서 고용보고서 나오고부터는 확실히 증시가 빠졌어요. 실제로 뭐 미국 증시도 이제 개장하고 나서도 또 좀 빠지고 이랬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핵회사가 나타납니다. 역시나 또 닉 티밀하우스인데, 고용이 뜨거운 게 아니다. 예. 이게 혼재된 거고, 연준에게는 이것은 중립적인 자료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혼재된 데이터인가? 잘 나온 거 아닌가 봐. 막 이런 생각을 하도록 분위기를 살짝 바꿨죠. 추가적으로 이날 연준 위원들이 말을 했는데, 그것도 좀 비둘기적이었어요.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중에 이제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힘을 내갖고 쭉 올라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요즘에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특히 민주당에서 연준에 대해 갖고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맥심 워터스라고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 연사 찾아보니까는 80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14선인가 17선 의원인가 뭐 그런 것 같던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금리 좀 그만 올려라. Enough is enough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날 증시는 좀 반등을 했고요. 금리는 살짝 좀 내렸습니다. 네. 자,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어땠냐면, 어쨌든 매파 연준이었으니까는 그걸 반영해가지고 조금 올라갔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음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로 아주 오래간만에 90선을 재돌파를 했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GDP now, 4분기 GDP에 대한 예상치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 약간 이 정도로 뜨거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높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무려 3.6%입니다. 근데 이게 또 뭐 이런 이례적인 요소들이 섞여서 3.6이 아니라 PC가 혼자서 2.71%를 견인하는 3.6%이기 때문에 소비가 강하다. 미국 역시 소비의 나라인데 소비가 강하다. 그래서 GDP가 4분기에 잘 나올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실적 시즌 거의 이제 종료가 돼 갑니다. 벌써 85%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뭐 비슷해요. 분위기 비슷하고요. 뭐 가이던스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것도 2배 많은 것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이제 별로 특이한 게 없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 이익 추정치 하향이 반환점을 돌았다니까, 이익 추정치가 내려가야 될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0 정도가 돼야 된다면 마이너스 5는 이미 지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추가로 지금 하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가파르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과거 평균으로 보면은 220에서 225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아마도 추정치의 하향이 제 생각에는 종료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제 전망치 자꾸 내리다 보니까는 올해 4분기에 대한 예상치는 이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불과 뭐 지난 그 7월 때만 해도요, 플러스 9% 정도까지로 봤었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1%로 10% 정도가 내려간 거죠. 그 사이에. 네. 자, 이제 흥미로운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엔화 차트입니다. 엔화가 그 티밀하우스의 그 기사가 나왔던 날에 삐침을 위로 끊고는 쭉 내려왔어요. 사실 이게 하락을 잉태하는 차트 형태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이거 변동성 보이십니까? 지금 막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끌어내리려는 자와 아니 너는 끝났어 망해야 돼 하고 올리려는 자가 지금 강렬히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씩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KBS 라디오 나가서도 말씀드렸는데 11월부터는 엔화가 강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렸고, 사실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 그 전부터 좀 드렸었죠. 엔화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다루면서. 요 자료인데요. 지난 9월 24일 날 라이브 했던 자료인데, 그때 당시에 엔화는 언제 돌게 될까 였었고, 그때 요런 요인 덕분에 좀 돌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일본이 여행을 지금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는 여기에서 경상수지가 좀 개선되지 않겠냐. 두 번째로 엔 약세 화신인 구로다 임기가 내년 4월 초에 끝이 나는데, 그러면은 뭐 후임 인선 과정도 있으려면은 슬슬 연말부터는 누구일지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중앙은행장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임기 거의 막바지에 그 평판 세탁을 하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볼 때는 헬리콥터 밴, 버냉키가 그랬는데, 뭐 헬리콥터 밴 돈 뿌린다는 이미지를 가졌었는데, 본인이 물러나기 직전에, 본인이 이제 2014년도 1월까지가 임기였거든요. 근데 2013년도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실행까지도 그 달에 이제 하게 되죠. 그것처럼 구로다도 비록 엔화 약세의 신봉자이기는 하지만은 막판에 가가지고서는 조금 다른 생각도 하지 않을까 였었다는 거고, 그 다음으로 10월에 일본의 물가는 높을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그 일본이 총리가 바뀌었었잖아요. 지금이 기시다죠, 그렇죠? 기시다 전에 스가가 어떤 거를 했었냐면 통신비를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어요, 통신사들을. 그래서 통신비 인하를 크게 했는데, 통신비가 전체 일본의 CPI에서 차지한 비율이 4% 정도 되는데, 그거를 거의 한 35% 정도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덕분에 일본의 그 소비자 물가가 많이 내려가는, 1% 초중반 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그것 때문에만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 기저효과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물가부터는 오히려 통신비가 지금은 35% 빠졌던 게 조금 올랐거든요. 한 5%, 6% 정도. 그래서 플러스로 이젠 들어오게 된 거죠. 마이너스 기원 사라지고 플러스 살짝 들어오고. 근데 그 10월 물가가 그럼 11월에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11월에 물가가 발표가 되면은 아무리 일본이라 하더라도 물가가 높으면은 인기가 이제 떨어지게 될 거고, 그다음 여론이 나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구로다도 버티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약간 양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11월부터 아마도 엔화가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런 이유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게 엔화 장기 차트입니다. 우리가 뭐 플라자 하비니 머니 있는 거 그거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일본이 옛날에는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350이 넘었었다가 내려와서는 막 100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지금 150선에서 간당간당 있는 건데, 이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 150이 열리면은 거의 200까지 쭉 열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별로, 이게 아시죠? 이게 매물을 별로 뭐 매물 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쭉 빠졌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누가 이해가 되냐면은 엔화를 지금 쇼치는 그런 글로벌 자금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만 중앙은행을 굴복시키면은 위로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 반대로 막으려는 자 입장에서는 또 여기를 막아야 되는 거겠죠. 이게 열리면 너무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서 엔화가 좀 이제부터는 슬슬 강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재밌는 차트는 유로화 차트예요. 유로화가 주구장창 내렸었는데 그 뭔가 바닥을 잡고 저점을 올려가는 차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점을 올려가는 차트를. 그러면은 엔화도 돌고 만약에 유로화도 돌게 돼버리면은 달러는 이제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뭐 금융시장에는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글로벌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미국이 인플레가 높아서 미국이 타이트닝을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달러만 강한 세상, 그래서 나머지는 너무나도 힘든, 그리고 그 점은 미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미국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봐가지고서는
이제 달러의 강세가 좀 수그러들게 되면, 그렇다고 막 달러가 갑자기 또 막 이렇게 쫙 뭐 구조적으로 약세로 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달러 강세 요인이 분명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갔던 막 이럴 때는 숏도 많이 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좀 되돌림이 나서 어느 정도 지금 체력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거는 같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는 수급적인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매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는 펀드 매니저 대상 그 설문이 있잖아요. 제일 최근에 나온 게 보시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가장 몰려가 있는 포지션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압도적으로 미국 달러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10% 2등이 10% 넘지 않는다라는 거는 모두가 달러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달러로. 심지어는 그 비중이 그 전달에 대비해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매달 보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 1등으로 올라가면 그 추세가 좀 잡혀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고 너무 과도하게 이쪽으로 몰려가면 그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미국 달러가 1등을 차지하기 전에 1등을 차지했던 게 뭐냐? 그게 언제 끝났냐라고 하면은 6월이거든요. 이겁니다. 기름. 그때 기름값이 WTI 기준으로 120달러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는 전부 다 오일 사야 된다. 그래갖고 오일이 막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유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불도 깨고 내려가 버리죠. 너무 수급이 몰려가 있으니까는 이게 조금 빠지기 시작할 때 너도 나도 이걸 팔아버리니까 가격이 훅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해 가지고서 대단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 안 사도 되는 수급까지도 야 달러밖에 믿을 게 없잖아 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수급이 대단히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니냐. 아니고서는 2등은 5%밖에 안 돼요. 10% 미치잖아요. 그렇죠? 5에서 10% 사이. 근데 지금 US 달러에 대해 갖고는 65%예요. 이 정도는 정말 압도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유로화까지 만약에 여기서 돌리게 돼버리면 달러는 이제는 강세가 거의 이번 국면에서는 끝나는 게 아닌가, 전 뭐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보여드릴 차트가 이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보게 되면은 이번에 하락장 쭉 진행될 때 있잖아요. 이 60일선을 못 넘어가요. 이 120일선은 언감생심이죠. 이게 데드크로스 난 이후로 60일을 못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60일을 넘었어요. 그리고 121선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열리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는 차트가 가벼워요. 특히 요 구간은 상당히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갭은 메꾼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까지는 가벼울 수 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총평을 해보면은 매파적이었습니다. FOMC는. 그리고 고용도 탄탄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특히 이제 그 미국채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에 부합하는 혹은 그 이상으로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은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다. 이미 시장에서 그 정도로 각 잡고 있으면은.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현금을 좀 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중간 선거 있고요, 미국. 그 다음에 중국에서 물가 데이터 나온데 생산자 봐야겠죠. 미국의 수입 물가랑 물가를 좀 이제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니까. 그 다음 미국 실업 데이터 나오고 뭐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 물가 진짜 어떻게 될까. 뭐 저도 떨립니다. 지금 뭐 얘기는 뭐 소비자 물가 빨리 내려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특징은 물가 나오기 하루 전날에 힌트 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가격 반영이 수요일부터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보통 백악관에서 이렇게 여기 파마머리 하신 그 대변인 있잖아요, 여자분. 그분의 이제 그걸 통해서 나오게 되죠. 이거는 잘못되어 있네요. 자, 금요일에는 미국의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1년 5년짜리 나온다. 이거 2주마다 나오니까 솔직히 이거 너무 자주 나와요.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겠죠. 요것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